김성주 전 의원님, 그리고 또 동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내셨던 또 연금의 전문가이시고, 윤형중 랩2050 대표님, 언제나 우리에게 정책 관련된 새로운 인사이트 주신 정책평론가이신데, 두 분 모시고 정책이 경제다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특히 정말 반갑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 정말 애쓰셨는데 지난 국회까지도 조금 그 연금 관련된 안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죠? 예, 제가 연금 특위 그 야당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 특위의 제안은 여당이 먼저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것은 야당이었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21대 국회에 최소한 모수개혁안은 마무리 짓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다 된 밥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참으로써 무산돼서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상당히 또 양보도 하고 타협하려고 노력을 그렇습니다. 또 막판에 또 주도하셔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네. 양보안까지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얼마 전에 저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박사 또 이제 독일 유학하셔가지고 또 연금이나 이런 분야 조예도 깊으신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연금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연금의 본질은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게 본질인데 그거 잘 모르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총평이었어요. 두 분께도 제가 일단 총평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금 개혁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하시죠. 예. 한마디로 좀 기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하는 사회보장 제도이거든요. 근데 세대별 공정성을 기한다고 세대에 따라서, 즉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계층과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하는 사회보장 제도인데, 그 본질 자체를 훼손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연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선 꼴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좀 훼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안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한마디로 평가하자면은 연금 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안을 정말 모호한 영역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여러 논의 끝에 또 국민 공론화를 거친 끝에 상당한 국민적 그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나름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고, 그리고 나름 그 차이를 확인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받겠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나름 그 입장이 좁혀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정부가 걷어찼었잖아요. 네. 걷어찬 이유는 모수개혁만 하면 안 된다. 구조개혁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구조개혁까지 잘 담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구조개혁안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담겼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안들이 담겼는데, 하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지급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이 제도를 굉장히 모호한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저는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역할과 그 역량이 있는 정부인가, 거기서부터 의문이 듭니다. 네.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 두 가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윤 대표님이 설명 좀 해주시고, 자동 안정화 장치랑 그 세대별 차등화 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사실 정치권에서 최고의 연금 전문가인 김성주 의원 앞에서 제가 이 설명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세대별 자동 안정화 장치는 말 그대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지급 차등화 장치는요.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말 그대로 보험료를 세대별로 다르게 세대별로 다르게 내도록 한다는 그런 이제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의 42% 안은 사실상 정부 지금 보험료율 자체가 이제 9%에서 13%까지 올리겠다는 네네.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50대에게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도록 하고 40대는 0.5%포인트씩 또 30대에게는 0.3%포인트씩 또 20대에게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대별 차등화 정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방금 김성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아주 이례적인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또 저출생 추이가 전 세계에서 아주 이례적인 또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름 논의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공론화와 수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재정 안정화 장치는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때와는 다르게 뭐 기대 여명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출생률도 달라질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 연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라지는 사회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도 또 받는 연금도 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게 재정 자동 조정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들 몇 가지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이 뭐 재정 적자가 나면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 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좀 뭐 연금을 깎겠다 또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지 않게 상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기금이 고갈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그 부분은 결론은 지금 안 난 거죠. 결론 안 난 채로 지금 발표가 된 그런 상태인 거죠. 의원님 은 자신이 없으니까 뭐 지금 당장 도입하자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공을 또 국회에 넘긴 거죠. 아, 다시 넘긴 거군요. 그 두 가지 포인트 지금 좀 상세하게 설명을 윤 대표가 해주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왜 연금 제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한 건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 1889년에 시작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자주 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이 높았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든 만큼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면 노후는 보장해 줄게. 그게 도입한 게 연금 제도입니다. 아, 그게 본질이에요.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 거죠. 그 본질은 21세기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모든 국민들한테 강제 의무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의 낸 보험료를 가지고 노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건강보험과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냈지만 병원에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병원에 더 많이 가지만 보험료 적게 내잖아요. 이렇게 계층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사회보험인데 그 원리 자체를 깬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보험료 차등 인상안은 연금 제도를 유지시키는 안이 아니라 연금 제도를 깨는 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공정성을 기한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현재 85년생의 경우에 보험료 인상의 차등률과 86년생이 달라요. 그러면 85년하고 86년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1년 차이로 20대, 30대 끊어서 차등한다고 하면 직장에 같이 입사했는데 여기는 얼마 내고 얼마 내고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연금 개혁이라고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연금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자당 안정화 장치는 이게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연금 제도에 의해서 충분한 노후 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동 삭감 장치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게 1988년이니까 아직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전체 수령 평균액이 60만 원대입니다. 그게 뭐가 많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보장하는 쪽으로 노력하다가 충분한 보장이 됐을 때에 도입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노후소득이 부족한데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설익은 정책을 연금 제도의 본질과 연금 계획의 핵심을 모른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미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참 곤혹스러운 거죠.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합의해 놓은 안을 대통령이 걷어차고서 이제 와서 동의하기 어려운 안을 내놓고 국회가 논의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지난번 국민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 정도는 그래 뭐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내는 안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또 책임 있게 의지 있게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다 떠 넘겨놓고 여당은 야당 보고 특위 만들자고 졸라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대통령, 책임 있는 여당 모습이 없이 어쨌든 연금개혁이라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떠넘기고 야당이 매달리는 이런 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금개혁의 그 내용들, 보험료율 책정이나 또는 이제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 수준을 책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입법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어차피 입법을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예. 사항이고 정부에서는 그 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 하나씩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세대별 차등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일단 연금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다. 너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 85년, 86년 사례를 얘기했지만 설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1년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나는 보험료를 더 적게 내거나 많이 내야 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는 핑계를 내세우면서 연금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깨트리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거죠. 역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도 이런 무책임한 안을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언급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디테일에 들어가서 자동 안정 정치가 옳냐 그러냐 이 세대별 차등 그 보험료가 청년들이 지지를 받냐 이런 논의하기 전에 연금 제도의 본질과 연금 개혁의 핵심에 벗어난 일을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제 정부가 이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국회가 초당적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들과 함께 연금 개혁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그 본질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노소득 보장이죠. 노후소득 보장. 예. 그리고 현재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인 거죠. 이 두 개를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본질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얘기한 연금 개혁 3원칙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 맨 마지막이 노후소득 보장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게 저는 앞으로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할 때 민주당의 연금 개혁 3대 원칙은 노후소득 보장이 1번,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 세 번째가 세대 간 연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연금 개혁의 핵심, 연금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원칙이 되는 거죠. 본질의 우선순위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우선순위도 낮으면서 세대 간 연대가 아니라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안을 내놨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금 내놓은 세대별 차등화 그 방침이 저는 아마 국회 그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거라고 그 예상되지 않거든요. 아마 그 지금 정부의 신뢰도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내놓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전례 없는 정책이잖아요. 세대별 차등화 그 전략 자체가 전례 없는 정책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그 연금 제도를 유지시키는 연대의 원리를 깰 수도 있는 이게 세대 간의 연대 원리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계층 간의 연대 원리까지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책을 내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김성주 의원님 말씀에도 정말 100% 동의하지만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이 아니라 상충하거든요. 이 연금 제도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과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대 간 차등화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경우냐? 이거는 사실상 청년 세대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장년 세대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장년 세대들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빨리 지금 연금보험료를 더 늦추기 전에 더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더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좀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후소득보장도 같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협상용 전략으로서 또 지금의 수익비는 한 2.2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수익비라는 것은 내가 낸 보험료에 대비해서 내가 받게 되는 연금에게 이제 비를 뜻하는데요. 근데 그 정도의 수익비가 과연 20년 뒤, 30년 뒤까지도 유지될 수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국고가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수익비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유지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지금 중장년 세대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속히 빨리 이런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는 설득 전략으로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 안이 그렇게 의미 있게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고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김성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후 보장에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런 그 수익비라든지 이런 개념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낸 거에 몇 배를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게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 연금 개혁에서 이제 구조 개혁이 뭐냐,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보장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없이 또 국민연금이 약화된 상태에서 노후 보장을 제대로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는 조세 기반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이 있는데 그 중심이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기초연금이 담당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담당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 자체가 취약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는 안을 내놓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지는 거죠. 네.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만들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로 보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국민연금으로서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해서 구빈 기능을 하는 게 이게 다층 소득 체계인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심이고 뼈에 이어야 될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대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에 봉사하냐면 결국은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보험 가입해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정부가 다층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활성화 얘기하는데 그 개인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세제 혜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층들을 놓고 보면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가입자가 66%예요.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의 가입자는 불과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럼 개인연금 활성화하면 누가 많이 내겠어요? 고소득층이 많이 내겠죠? 근데 그 고소득층이 개인연금 냈다고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면 원래 그 세수가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될 재정을
부자들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게 되는 거죠. 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왜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낸 개인연금 세금을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방향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국민들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사회연대에서 성립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서 금융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겠다 이거죠. 국민연금 약화시키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 그 어떤 지금 하는 측면에서? 모든 게 소득 대체율을 42% 제한한 것도 그렇고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속도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모두 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떨어뜨리는 정책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적연금 활성화하고 금융시장, 금융자본의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생토론회에서 그 대통령께서 발표한 그 발표문을 보면 보통 정부가 이제 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발표할 때 연금 3종 세트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이제 상당한 발언 비중이 또 있었고, 개인연금 이미 말씀하셨듯이 세제 혜택을 이미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라는 또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연금을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좀 지향이 드러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3종 세트가 김성조 의원님 말씀하신 그 3층 연금하고 국민연금, 같은 기초연금, 건가요? 퇴직연금입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제대로 짜려면 또 지난번에 정부가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수개혁만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구조개혁이라는 무엇인가? 그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에 어느 정도 수준의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거든요. 그 책임은 재정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네, 재정인 네.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그 나중에 어떤 정책으로 이제 그 계속 변모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도 정부가 국고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라고 한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건 이미 공약에도 있었던 내용. 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죠. 네. 있었던 내용인데다가 이미 물가에 연동해서 그 임기 말이면 한 37만 원 정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번 기초연금에서 이제 아마 인상한 금액은 한 3, 4만 원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그 국민연금 위주의 그 연금 체계를 짠 것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금 이슈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듣다 보면 들으신 분이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김성조 의원님이 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기초연금 밑에 깔리고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생활비가 되는 건 아니까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준 이렇게 되고, 그 위에 국민연금은 그래도 본인의 평생 소득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연동이 돼가지고 있는 연금의 핵심 액수는 제일 많을 수 있고, 그 위에 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그 위에 있는 거고, 퇴직연금은 뭐 젊을 때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민연금 차이가 덜 나고 기초연금은 어려운 분들이 더 받고, 이렇게 지금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약화시키는 개혁안이다. 요걸 줄이고 지금 위쪽을 더 키우는 것 같은 개혁안이다. 두 분은 그렇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노 불안과 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좀 각을 세워야 좀 많은 분들이 근데 여기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자동 안정 장치, 뭐 자동 조정 장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나 지금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 이것도 깎는 거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개념이 어떤 겁니까? 자동 조정 장치.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그 이미 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분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표현을 복지부에서 안 좋아하겠지만 소급 적용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 깎여요? 예, 깎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뭐
학교 출산율이나 뭐 기대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깎아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시기 자체의 시나리오를 2038년과 2050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비겁하다고 좀 보이는 게, 청년들에게 보험료 차등화 정책, 세대별 차등화 정책을 내세웠다면 청년들에게 유리한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정작 자동화 장치 자동 조정 장치는 지금 도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5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오히려 그때 그 연금을 받게 될 청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청년들 연금이 깎일 수도. 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조금 혜택을 주는데 나중에는 너희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네. 라는 얘기인 거죠. 조삼모사인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노후소득 보장 말씀하셨는데, 노후소득 보장하고 제일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 소득 대체율이죠. 아까 잠깐 말씀 나눴다가 넘어갔는데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42% 소득 대체율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내가 평생 동안 벌어들는 평균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 월 200 정도 벌었다, 뭐 300 정도를 벌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300만 원의 소득자였다고 하면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소득이 끊겼을 때 얼마 정도 있어야 살 수 있겠느냐. 그게 150만 원이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노후에 사는데 얼마 정도 필요해. 그게 300만 소득자의 딱 소득 대체율 50%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었던 소득의 반절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그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렇군요. 소득 대체율 50%면 절반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40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냈을 때 그때 40%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그 가입 기간이 한 23년 정도 되거든. 23년에서 25년 정도 되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은 25% 안팎인 거죠. 그러니까 발표한 소득 대체율이 50%라고 해도 그렇죠. 한 25% 정도밖에 실제로는 받지 못한다. 실제로는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소득 대체율도 올려야 어느 정도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라고 했던 게 지난번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국민들이 선택한 다수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13%의 소득 대체율 50%는 돼야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50%를 하려고 하면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 13%는 낮으니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은 그 지속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 15에 50% 정도가 타당하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민주당만이. 근데 당시에 이제 뭐 여당에서 보험료 15% 이상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한 13% 정도를 얘기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소득대출 최소 45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공론조사위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소득보장도 되고 지속가능성도 높이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해서 43을 얘기해서 43과 45% 사이의 작은 차이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럼 우리가 44로 할게 했던 거거든요. 43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그렇죠. 겁니까? 43%를. 민주당은 45%까지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발 양보해 44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거부하고 이번에 발표한 게 42잖아요. 아니 근데 그 1%포인트 차이가 큰 거 아닌 거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추계를 44던 45던 43던 42던 기금 소진 연도에 미치는 영향 한 1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합의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받는 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절반 정도를 쪼그라드니까 1% 차이가 사실 0.5% 국민들 차이잖아요. 입장에서는 내가 9%에서 13%면 4% 더 내잖아요. 그럼 현재 소득대출 40% 낮춰주는데 44 내지 정도 돼야지 그래도 비슷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4% 더 내는데 2%만 더 받아라. 이게 쉽게 하면 4만 원 더 내고 2만 원 더 받으라고 하면 국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에 이렇게 많이 집착하느냐.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재정적인 지속가는 어떻게 높일 거냐?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민들이 동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장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안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세대별 차등, 자녀 안동화 정치라고 하는 폭탄을 던져놓고 이걸 국회가 합의해 주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연금 개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 아까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표 하나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국민연금 개혁안과 대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득 대체율 나와 있는 거 좀 띄워주시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으니까. 네. 저기 보면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여야 타협안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제안이네요. 그 소득 대체율 44% 요거고 원래 공론화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시민 대표단이 정했던 거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소득 대체율 50% 아니고 원래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민주당도 봤던 건데 이렇게 쭉 아래로 좀 타협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재정 안정화 쪽에서는 네. 또 되게 좀 소득 대체를 올리지 말자고 또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만 그때 이제 그 가운데 44%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유경준 의원도 44% 안을 이제 국민의힘. 받아들일 수 있다.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그 아마 그 김성주 의원님과 맞상대였던 이제 그 국회 특위의 간사, 국민의힘 쪽 간사셨는데 그분도 페이스북에 44% 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순차적으로 개혁을 해도 쉽지 않은 개혁이고 만약에 이번에 정말 구조개혁까지 같이 할 거였으면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안까지 좀 잘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까지 내지 않고서 그 갑자기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재정 안정화, 그 자동 안정화 장치 이런 것들을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더 그 이번 개혁이 좀 쉽지 않아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재정 안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뭐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재정 안정의 방법이 단순히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부가 더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크레딧 제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복무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을 보험 가입 기간, 연금보험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좀 전형적인 제안들인데 뭐 이미 GDP의 뭐 몇 % 비중을 선투입하자 뭐 이런 몇몇 학자들은 이런 제안들까지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기후한 구조개혁까지 또 정부가 중요시하는 재정 안정화를 중요시한다면은 그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옵션들을 같이 내놓고 논의를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대체율 42% 이거 모자란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퇴직금 얘기를 하네요. 퇴직연금을 좀 의무 전환해가지고 월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뭔가 혜택을 더 주고 이걸 지금 당정에서 정부 여당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퇴직연금 제도를 노후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면 현재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받는 사람들의 비중은 5% 미만이에요. 95% 이상이 일시금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소득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이 들어가는 거죠. 식당, 카페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폐업률이 8, 90%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서 망하고 노후 빈곤 상태에 빠지는 거죠.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20%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되게 은퇴 세대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시기에 도달합니다. 은퇴되면. 그럼 내가 목돈이 있어야지 자녀들 집 마련하는데 보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해법을 사회가 제시하지 않고서 퇴직금 20% 받는 걸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라고 아무리 해도 동의를 못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좀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 퇴직금 일시금 받지 말고 퇴직연금을 활용해라 해야 되는데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다가 자꾸 집을 얹으라고 해봐야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계속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정책이긴 한데 왜 그게 속도가 나지 않느냐. 이제 은퇴한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과 자녀에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놓지 않고서 퇴직연금 활성화 시켜봐야 결국은 좀 더 여유 있는 층들이 좀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산층 이하 세대들에게는 절대 노후 보장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플라이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공적연금에 안전장치를 하려면 다 해야지 왜 군인연금 그런 건 놔두고 국민연금만 자동 조정해가지고 깎으려고 그러냐 그런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 드렸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를 초점 맞춰서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갔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먼저 하시죠. 네, 앞으로는 물론 이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그 주도적으로 이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좀 여당에서 그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지 세대별 차등화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 지금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혁과 그리고 크레딧 제도 이 나름 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정책들이고 그리고 퇴직연금과 크레딧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해왔던 정책들이거든요. 게다가 뭐 지금 명문화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그 몇몇 세부적인 정책들은 충분히 공감대가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합의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그 정치적인 일정들이 굉장히 앞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조만간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국회가 벌어지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가면 그때까지 뭔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은 그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그 다음 연도에 있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 뭐 대선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재정 계산 때마다 그에 맞는 사실 개혁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정치권의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나름 특히 이번에는 야권에서도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연금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연금 개혁의 과제는 어느 정부에게나 다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앞선 문재인 민주당 정부도 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저 당시에 연금공단 이사장 하면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거든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특정 정부나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 가면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 때 내세운 3가지 원칙이 초당적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3가지 원칙 하에 연금개혁 특위를 운영해서 최종적인 합의 직전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뭐 그대로 그냥 뒀으면 여야 논의에 맡겼으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이 마무리되고 22대 국회는 이제 구조개혁안을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차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와서 그 당시에는 모수개혁으로 안 되니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부했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도 전부 모수개혁 아니거든요. 구조개혁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계획연금 활성화도 구조개혁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연금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21대 실패한 방식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위원회가 선택한 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아무것도 연금을 모르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진짜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야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결단에서 양보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걷어찬 걸 보고서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없다, 진정성이 없다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또 설익은 안을 던져놓고서 이걸 국회 논의라고 하자고 하니까 호응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진솔하게 정말 연금개혁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지난 과정에 대한 사과를 하고 좀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연금개혁에서는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손 떼고 오히려 여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럼? 국회 논의에 완전히 맡기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 근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자꾸 야당이 졸라대는데 21대 국회 특위를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충실했거든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1년여 동안 논의해서 안을 만들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쳤고 최종적으로 500명의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낸 안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회 특위가 논의를 하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무슨 갑론을박해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국회의원 의장 직속의 별도의 연금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21대 국회에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안을 좀 만들어내고 그거를 국회가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론화위원회의 안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럼 그게 50% 소득 대체율 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44% 아니, 안이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 다수가 선택하는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네네. 그 안의 논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50% 그렇습니다. 안이었던 예, 거죠. 예, 네. 소득 대체율 50%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부가 일단 손을 떼고 국회에 맡기면 오히려 논의가 더 잘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네, 그런 두 가지 포인트 말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대통령께서 사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이제 수도 있죠. 네, 그걸 기대하고 야당이 이제 사람의-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안을 가져오면 그거는 존중하겠다. 예, 정도의 입장 정도는 좀 내야 예, 지난번처럼 여야가 합의할 뻔했고 심지어 여당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라는 그 안을 내놨는데도 정부가 이제 그 안을 걷어차버렸거든요. 이런 일은 발생하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게 많아서 요거 하나 단답형으로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완전 적립식으로 바꾸자 안이 KDI에서 나왔었어요. 구연금은 그냥 재정으로 털고 신연금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그냥 내 만큼만 가져가게 하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요 안이 있고 반대로 또 소득 대체율 많이 높이자는 또 진보적인 분들은 완전 부가식으로 그러니까 기금이 뭐가 필요 있냐 그냥 아까 말씀하신 세대 연대형으로 내는 거 그냥 당대 청년들이 내서 당대 노인들이 받아가도록 그냥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또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은 부분 적립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적립식이나 부가식이 아닌 약간 절충형인 거죠. 근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기금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 부가식으로 전환할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보험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대들의 부담을 어떻게 사회가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왕정 적립식은 하나 이상적인 아니긴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부분 적립식으로 운영했던 거에 대한 제도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할 수는 있지만 당장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행 기간만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상적인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안이 무엇인가를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인 합의를 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서 자꾸 무슨 새로운 안을 끄집어 와서 뭘 해보려고 하면 더욱더 논의를
미궁으로 빠뜨려두고 갈등만 중복시키지 해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만 드리면요. 극단적인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그 배경을 정부가 국회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절충안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딧 제도 같은 경우에도 크레딧에 해당되는 재원을 정부가 선투입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나름의 절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절충안들을 잘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김성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대통령이 일단 손을 떼고 국회에 좀 맡기면 좋겠고 국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의장 직속에 그런 스페셜 태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일을 처리를 하고 그거를 대통령이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연금 개혁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네. 이해되겠습니다. 네.